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 수업 때 선생님이 여러분 그 강의 소개란에 과제 게시판에 과제를 올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변경된 온라인 클래스를 보니까 9버전에 있었던 과제 게시판하고 Q&A 게시판이 없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는 따로 여러분에게 내드리진 않을 텐데, 과제 게시판이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어떤 빈 여백에 여러분 나름대로 선생님이 수행하라고 한 부분을 채워 넣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질문도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따로 모았다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어쨌든 신버전이 되면서 없어진 과제 게시판과 질문 게시판이 일단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원격 수업 때 우리가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정호승의 어떤 시 한 편을 우리가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나라는 화자와 너라는 시적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감상을 해 나갔었는데, 화자가 너로 대변되는 현대 도시 문명의 어떤 대중들의 어떤 이기적인 면모, 또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어떤 이웃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시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어떤 정호승의 시를 감상하면서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어떤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행에서 6행 사이 내용이었어요. 자, 1행에서 6행 사이 내용이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나요? 보니까 이 부분이네요. 1, 2, 3, 4, 5, 6.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이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슬픔을 주고자 한다 라는 내용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했다 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명시가 됐으니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7행에서 13행의 내용은 어떠했느냐. 7행에서 13행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네요. 자, 기다림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자, 아까는 슬픔을 주겠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다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읊어보면,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이런 어떤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한다. 자, 처음에는 슬픔을 주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기다림을 준다고 했어요. 자, 14행에서 19행의 내용을 볼게요. 자, 14행에서 19행. 자, 이 부분이죠. 자,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한방눈은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추위와 고달픔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어떤 대상이었고, 그렇지 않고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흰 눈이 덮인 따뜻한 세상이라는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닥친 한방눈의 의미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14행에서 19행은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은
부정적 대상으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면서 자, 어려운 이웃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이웃을 위해서 공감하고 자,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1행에서 6행, 7행에서 13행, 14행에서 19행의 내용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찾아보고 싶은 점을 써보자 라는 활동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호승의 시를 읽어나가면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읽어나가면서 이 작품에서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더 찾아보고 싶었던 점 또는 선생님과 함께 감상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 작품을 감상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감상을 하셨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빈칸에 적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꼭 여러분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었던 점을 꼭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활동의 흐름 부분을 볼게요. 자, 활동의 흐름 부분에서 자, 슬픔이 기쁨에게의 어떤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면서 이 작품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자, 이 시의 창작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시 창작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화자는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화자는 즉 말하는 이는 나였고, 자, 그리고 슬픔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듣는 이 청자, 시적 대상이죠. 자, 명시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 너였고, 자,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각각 화자와 시적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작품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수업을 할 때 나와 너가 명시되어 있는데 나가 화자, 너가 대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나는 바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치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해서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자, 슬픔은 이제 기쁨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와 너가 있는 부분을 보면 자, 나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는 아까 슬픔이라고 했죠. 슬픔은 이제 기쁨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또 나가 있는 부분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 즉 나를 슬픔으로 치환시키고 너를 기쁨으로 치환시켜서 이해해도 내용의 감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화자를 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슬픔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청자 대상을 너로 설정해 볼 수도 있고 기쁨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다음 시구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시적 대상인 너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시인이 바라보는 또는 화자가 바라보는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팔아야 할 물건이 밤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적 대상인 너가 그 할머니 귤값을 깎는다는 행위 자체가 할머니의 어려움과 고단함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면 되겠고요.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또는 어려움과 고단한 처지에 놓여있는 시적 대상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평등한 웃음, 아름다운 밝은 미소를 건네주지 못했던 너의 이기적인 면모, 그런 모습에 여러분이 역시 초점을 둬야겠죠. 자, 가만히 앞에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자,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또는 그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기적이었던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청자 너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죠.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이 어떻게 생활하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삶의 안락과 편안함, 편리 이런 것들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뭐 아프던 다른 사람이 굶주리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 너로 대변되는 이런 어떤 청자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대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그 반복되는 삶 와중에서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웃의 어떤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청자의 행동, 즉 너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보자 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어떤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너만 신경 쓰면서 너 개인이 어떤 이익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자, 뭘 주겠다고 했어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 너에게도 슬픔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너 그 추위 속에서 떨면서 행상하던 할머니의 어떤 모습, 그 할머니에게 귤을 깎던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도 그토록 추위를 견디면서 고통을 겪는 어떤 기다림을 주겠다. 자, 그리고 눈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이러한 모습을 바꿔나가길 바란다. 너의 이러한 어떤 이웃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던 그런 모습을 바꿔나가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2번과 3번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 즉 내가 너에게 라고 정한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화자와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참신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참신한 표현에 독자들이 주목하게끔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된다.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되는 어제 선생님이 설명드린 역설법 기억나시죠? 자, 두 시어의 모순된 시어의 어떤 결합 병치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이 일반적 인식이 역전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적 효과는 뭐냐?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 무언가를 계속 베풀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 이런 어떤 태도를 통해서 너에게, 즉 이웃에게 무관심한 너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고자 하는 어떤 태도의 강조, 이런 부분을 부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부분을 역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슬픔하면 부정적인 어떤 시어고 기쁨하면 긍정적인 시어인데, 이러한 어떤 대중들의 통상적 또는 일반적인 어떤 관념과 달리 시인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작가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인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어떤 인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다시 말해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 이타적인 존재.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는 우리 일반적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미지고 이타적 존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일반적 대중들은 이 슬픔 자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기쁨 자체를 긍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기쁨이 즉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고, 자, 일반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슬픔이 이타적인 어떤 존재, 즉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신한 표현이고 독자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한방눈과 봄눈이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그 시어가 압축되어 있다는 건데, 압축된 시어 속에 특정한 의미가, 시인이 생성해낸 특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방눈은 아까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감상하면서 살펴봤었죠. 일반 대중들에게는 즉 자신이 어떤 편함과 이기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한방눈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다고 했고, 자, 그와 달리 어려운 어떤 이웃들은 한방눈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추위와 어떤 시련과 고난이 가해지는, 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눈은 가진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이지만 헐벗은 이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 헐벗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어떤 대상으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봄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자,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이다. 자, 봄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봄이 됐으면 날이 풀리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눈이 내리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가중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는 존재로 묘사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방눈과 봄눈은 약간 대비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시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자, 과연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 창작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슬픔의 힘, 그러니까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웃들의 어떤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런 어떤 기다림의 인고의 어떤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죠. 그래서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공생의 어떤 삶, 공동체의 어떤 삶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과 공감할 줄 아는 슬픔의 가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 자, 이런 삶의 어떤 가치를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자료에 낯설게 하기 용법이 나와요. 낯설게 하기 용법은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 또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시인이 새롭게 부여해서 이 용어는 또는 이 시어는,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의미와 다른데? 라는 어떤 인식이 들게끔 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는 어떤 문학적 수사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낯설게 하기는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는 예술적 기법이다. 러시아의 문학자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개념이고, 자, 문학작품은 리듬, 비유, 역설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거나 플롯의 변형, 예상된 결말의 반전, 배경의 확장 등을 통해서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미학적 효과를 획득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우리 일반적 통념을 뒤집고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슬픔과 기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삶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어떤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삶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시구를 낭독해보고 운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반복되는 부분들,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을 여러분 중학교 국어 시간부터 배웠을 텐데 반복되는 부분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겠다, 이 부분이죠. 멈추겠다, 또 걷겠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반복되는 요소로서 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뭐겠다의 어떤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자, 율격이라고 해도 되고 리듬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을 통한 어떤 리듬감의 형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밖에도 율격을 형성하는 방법들은 사음보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음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데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음보의 개념을 중학교 때 다루었을 텐데 잊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음보 또는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음보 또는 음보율이라는 것은 호흡 단위 율격을 말해요. 호흡 단위의 율격. 호흡 단위 율격을 음보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음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음보라고 했죠? 사음보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냐면 내호흡 단위 율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음보라는 것은 내호흡 단위의 율격. 내호흡 단위 율격을 여기에서 사음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음보는 내호흡 단위 율격이다. 호흡 단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호흡 단위는 여러분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혼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호흡 단위는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호흡 단위는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지 않아요. 자, 호흡 단위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왜 강조하냐면 음보율을 따져줄 때 여러분이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한 어떤 호흡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보율을 따져줄 때 띄어쓰기 단위로 파악을 해주면 제대로 된 음보율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왜 이 시가 내호흡 단위로 끊기는지 읊어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한번 끊기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내호흡 단위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렇게 네 호흡 단위,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호흡 단위로 끊어보면 내도막으로 끊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이 세상에 한 호흡 단위, 내리던 한 호흡 단위, 한방눈을 한 호흡 단위, 멈추겠다 한 호흡 단위. 이렇게 해서 역시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음보 율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역시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한 호흡 단위, 두 호흡 단위, 세 호흡 단위,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추웠던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역시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추웠던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라는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라고 해서 역시 네 호흡 단위로 끊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네 호흡 단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음보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음보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뭐뭐 겟다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죠. 뭐뭐 겟다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자, 이거는 각행의 끝 의문이 어떤 반복이라기보다는 겟이라는 어떤 선어말 어미와 다라는 종결 어미의 어떤 결합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휘 반복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정 의문의 반복, 특정 의문이 반복이 또 보이고 있어요. 특정 의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니은 의문의 반복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니은 의문이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니은 의문이 반복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내리던에서 자, 이 니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니은 내리던의 니은이 반복이 되고 있죠.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에서도 자, 뭐예요? 니은이 여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눈 그친 눈길, 여기에서도 니은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역시 의문이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의문 니은의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이다. 즉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니은은 여러분 문법 시간에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용어가 어려워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지금 품사가 내리다, 떨다, 그치다 모두 다 동사죠. 자, 이 동사를 문장 성분 관형어로 바꾸어주는 어미인데, 자, 여러분이 이것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자, 문법 파트에 가서 문법 시간에 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율격을 형성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4번부터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거의 여러분 과제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웠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오늘은 이 부분까지 3번 부분까지 수업을 하고요. 자, 4번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감상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학습활동을 지금 수행해보고 있는데 예시답안이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답안 말고 여러분이 감상한 결과의 어떤 답안을 교과서에 추가로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어요.